2020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펀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말, 나라 일에 가까운 안정형 상품이라는 말, 은행에서 권했다는 말. 그 말들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자금과 평생 모은 돈을 맡겼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5천억 원대. 그 숫자 안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적금, 딸이 7년 동안 모아 맡긴 신혼집 잔금.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너진 건 돈을 잃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첫 이자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첫 달에도,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그 순간부터 의심은 사라졌고 거짓말은 시작됐습니다. 딸 결혼식 사흘 전,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내 돈은 왜 아빠가 속였어? 이 이야기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서 모티브를 얻은 창작 재구성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든 실제 사기 사건들을 가족과 노후의 이야기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딸 결혼식이 사흘 남은 새벽이었어요. 저는 안방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온전해야 할 돈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신혼집 잔금 8천만 원, 그 안에서 2천만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7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사위 될 사람이 보탠 돈, 신혼집 잔금으로 쓸 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2천만 원이 왜 사라졌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기꾼한테 속아서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까지도 저는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펼쳤다 덮었다 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더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손끝이 차가웠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거실에서는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리, 광고 소리, 아내가 작게 웃는 소리.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함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여보,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다녀와요 했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셌고 눈가는 처졌고 양복은 헐렁했어요. 그 안에서 저는 낯선 얼굴 하나를 봤습니다. 사기꾼한테 속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속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에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저 나도 당했다는 말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는 67입니다. 평생 하늘사를 다녔어요. 작은 자재회사였는데 사장이 형님이라 부르라고 해서 40년을 형님이라 부르고 살았습니다. 큰 돈을 만져본 적도, 큰 돈을 잃어본 적도 없었어요. 월급은 매달 같은 날에 들어왔고 보너스는 1년에 2번 나왔어요. 성실하다는 말 하나 듣고 살았습니다. 은퇴는 62에 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장이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못 놓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이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저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비우고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은퇴 후의 1년은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하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시간 죽이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트에 따라가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아내가 카드를 꺼내면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계산대 앞에 빈손으로 서 있는 게 그렇게 어색한 줄 몰랐어요. 저녁이면 딸이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뭐 하셨어? 아무것도 안 했지. 그 말이 어느 날부터는 부끄러웠어요. 식탁에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알았어, 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가끔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봄,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성실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딸한테 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이 뜨거워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될 분이 제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큰 회사 부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은퇴자였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라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냥 저도 평생 한 회사 다녔습니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도 결혼자금 좀 보태줘야지.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글쎄, 한 5천쯤은? 아내가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5천이라는 숫자가 작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큰 거 한 번 못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욕심인 줄은 그때 몰랐어요. 며칠 뒤 딸이 집에 왔습니다.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아빠, 이거 잠깐 아빠가 좀 갖고 있어. 왜? 이거 신혼집 잔금이야. 내가 들고 있다가 자꾸 다른 데 쓸까봐 무서워서. 딸이 웃었어요. 아빠니까 믿고 맡기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잘 갖고 있다가 잔금일에 줘. 잔금일에 아빠가 대신 이체해주면 된다며 딸은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까지 제게 맡겼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통장을 받아 안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데 손이 한번 떨렸어요. 그게 무슨 떨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통장에는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7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점심값 아껴 모은 돈, 명절에 받은 용돈, 보너스의 절반. 저는 그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딸이 7년 동안 견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애가 당신한테 맡겼다고? 잘 갖고 있어요. 안 건드리고. 저는 당연하지 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왔어요. 그 통장이 안방 서랍에 들어간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매달 가는 은행에 갔어요.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일을 보는데 한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선생님, 오랜만이세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저쪽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따라갔습니다. VIP 상담실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앉아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소파가 푹신했고 그 직원이 직접 커피를 타줬어요. 선생님, 따님 결혼 앞두셨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번 누그러졌어요.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어르신들이 답답해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만 안내드리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돈 받을 게 정해진 곳에 먼저 돈을 넣는 겁니다.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이요? 네, 나라 일에 가까운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안심했어요. 나라, 공공기관. 그 두 단어가 마음을 틀어줬습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은행 예금보다 2배 조금 넘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직원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안내드리는 거예요. 욕심내는 상품이 아니고 어르신들 안전하게 굴리시라고 만든 거예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 1,000만 원부터 가능하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일부만 넣어보세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무리하지 말라.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평생 안 해본 짓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딸한테 좀 더 보태주면 사위 될 사람한테 면이 좀 서지 않을까? 사돈 될 분 앞에서도 어깨 한번 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뒤에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 웃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는 3,000만 원을 넣었어요. 제 퇴직금 중 일부였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명을 하는데 손이 한번 떨렸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잘 결정하셨어요. 직원이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진짜 잘한 결정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창밖으로 봄꽃이 보였어요.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오랜만에 기분이 가벼웠어요.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한 달 뒤에 첫 이자가 들어왔어요. 휴대폰 문자로 떴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1년을 묵혀야 나올 돈이 한 달 만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며칠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봤어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식탁에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좀 굴리는 게 있어. 아내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뭘 굴려요? 은행에서 안내해 준 거 안전한 거야. 얼마나 넣었는데? 3,000. 퇴직금. 아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은행이 권한다고 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공공기관이래, 나라 일이래. 나라 일은 또 뭐예요? 잘 모르면서 그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닫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이자 문자가 제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손에 있었어요. 아내가 그릇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 돈은 그냥 둬요. 더 넣지 말고. 저는 알았어 했어요. 그런데 그 알았어가 진짜 알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자가 들어왔을 때 저는 다시 은행에 갔어요. 그 직원이 또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이번에 비슷한 상품이 하나 더 나왔어요. 더 안정적인 걸로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선생님은 우대 고객이시니까 한도 없이 가능하세요. 우대 고객. 그 말이 좋았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1,5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 돈은 아내의 적금이었어요. 만기가 2달 남은 적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해지했어요. 잠깐만 굴렸다가 만기 전에 다시 넣어두면 돼. 저는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여보, 내 적금 어디 갔어요? 저는 식탁 앞에서 굳었습니다. 잠깐 옮겼어.
어디로요? 내가 굴리는 대로. 아내가 숟가락을 놨어요. 당신, 내 통장에 손댔어? 그 돈은 내 거잖아요. 내가 10년 모은 거잖아요. 저는 미안해 했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만기 전에 다시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 약속해요. 약속할게. 아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진짜 믿었습니다. 이자가 계속 잘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달에 또 이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이자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빼는 건 손해 아닌가? 조금만 더 두면 더 벌 수 있는데. 그 생각이 한 번 들고 나니까 빼기가 싫어졌어요. 가을이 됐어요. 딸이 신혼집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아빠, 잔금은 결혼식 전날에 치르기로 했어. 그 통장 잘 갖고 있지? 잘 갖고 있지. 아빠 믿고 맡긴 거 알지? 알지. 전화를 끊고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딸의 통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8천만 원. 그 숫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머릿속에서 계산이 됐습니다. 이 돈을 2달만 굴리면 이자가 얼마나 붙을까? 그 이자만큼 딸한테 더 보태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점점 구체적이 됐어요. 1,000만 원만 넣을까? 아니, 2천만 원. 저는 그 밤에 결심했습니다. 2천만 원만 넣자. 딸한테 더 보태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건 내가 욕심내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며칠 뒤에 은행에 갔습니다. 저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딸의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만 옮겨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를 봤어요. 선생님, 이 통장은 따님 거네요? 저는 가슴이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보관 중이에요. 잔금일에 제가 대신 처리해 주기로 했어요. 비밀번호 아세요? 알아요. 직원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뭔가 묻고 싶은 것 같았는데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넣었다가 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2천만 원이 옮겨졌습니다. 집에 와서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딸의 통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통장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2천만 원이 비어 있다는 걸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통장 잘 있지? 저는 한 번 숨을 골랐어요. 잘 있지. 고마워, 아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저는 그 말이 안 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째까, 째까.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던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새도 잠이 안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자가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다음 달에는 더 적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아예 안 들어왔어요. 저는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받았어요. 본사에서 정산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곧 들어올 겁니다. 저는 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에 뉴스에서 어떤 펀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뉴스를 끝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며칠 뒤에 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고 속이고 저는 그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안 보면 안 일어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가장 안전한 길 같았어요. 일주일 뒤에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그 직원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안 계세요? 다른 지점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하고 나왔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며칠 뒤에 환매 중단이라는 말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아보니 돈을 빼고 싶어도 못 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말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는 게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빛이 노랗게 들어왔다가 주황으로 바뀌었다가 검게 됐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돌았습니다. 말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지? 여보, 사실은 딸 통장에서 2천을 옮겼어. 이 한마디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왔어요. 며칠 뒤에 딸이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아빠, 잔금일이 2달 남았어. 그 통장 잘 있지? 잘 있지. 아내가 저를 한 번 봤어요. 저는 아내 눈을 피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펀드 사기 막 나오던데 아빠는 그런 거 안 했지? 저는 입이 말랐어요. 안 했어. 다행이다. 저는 그래 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딸이 가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혹시 그 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잘 들어와. 거짓말이었어요. 이자는 2달째 안 들어왔습니다. 잔금일이 1달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어요. 대출. 제가 대출을 받아서 메우면 되지 않을까? 저는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저는 은퇴자였습니다. 소득 증빙이 안 됐어요. 집은 아내 명의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어렵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어요. 다른 은행에 또 갔습니다. 거기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3번째 은행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스쳐갔습니다. 다 바쁘게 가더라고요. 저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받을 자신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부재중 통화를 받습니다. 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나 잠깐 은행 다녀와. 은행은 왜? 잔금 부족할까봐 대출 알아보려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이 대출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거였어요. 자기 돈이 통장에 있는 줄 알면서 혹시 모자랄까봐. 저는 그 자리에서 답장을 쓰려고 했어요. 너 그러지 마라. 사실은 여기까지 쓰고 저는 못 보냈습니다. 지웠어요. 다시 썼습니다. 아빠가 알아볼게.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게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밖에서 어떤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꾼한테 속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딸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건드린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알았습니다.
딸이 대출 알아보러 다니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문 것. 그게 더 큰 죄였어요. 며칠 뒤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대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내가 적금 하나 더 깼어. 사위 될 사람도 보태준대. 아빠 갖고 있는 돈이랑 합치면 잔금 맞을 거야. 저는 그래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저를 봤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려고 했어요. 여보, 아내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아내가 한참을 저를 봤어요. 당신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저는 알았어 했습니다. 그 말이 또 거짓말이었어요. 말 한마디면 됐는데 그 한마디가 평생 가장 무거운 한마디였어요. 잔금일이 사흘 남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딸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옆에 제 통장도 꺼냈어요. 아내의 적금 통장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통장 3개를 늘어놨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식탁에 작은 등 하나만 켰습니다. 3개의 통장이 그 불빛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제 통장에는 3,200이었습니다. 아내 적금에는 1,500입이었어요. 딸 통장에는 2,200이었습니다. 이자도 안 들어와요. 원금도 못 빼와요. 저는 식탁에 머리를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식탁이 그렇게 차가운 줄 처음 알았어요.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통장 3개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말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내가 통장을 한 권씩 펼쳤습니다. 제 통장, 아내 통장, 딸 통장. 마지막에 딸 통장을 펼쳤어요. 거기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애 통장이잖아요. 여기서 돈 뺐어요? 아내가 통장을 덮었어요. 오래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 얼굴을 못 봤어요. 얼마? 2,000. 아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큰 소리를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참 뒤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돈 아니에요. 애한테 맡겨진 아빠 자리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오늘 애 불러요. 여보, 오늘 불러서 다 말해요. 저는 그래 했습니다. 그 그래는 처음으로 진짜 그래였어요. 그날 오후에 딸이 왔습니다. 사위 될 사람도 같이 왔어요. 식탁에 4명이 앉았습니다. 저, 아내, 딸, 사위 예정자. 식탁 위에는 통장 3개와 가입 서류, 은행에서 받은 상담 기록이 놓여 있었어요. 딸이 먼저 그 서류들을 봤습니다. 가입 서류 한 장을 들었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자기 통장 출금 내역 옆에 그 날짜가 있었어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딸이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웠어요. 소리 지르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딸은 소리를 안 질렀어요. 조용히 했습니다.
조용한 게 더 무서웠어요. 한참 뒤에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기꾼한테 속은 건 알겠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 돈은 왜 아빠가 속였어? 저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잠깐만 굴려서 더 보태주려고 했다.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어요. 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말, 아빠가 자기한테 한 거지. 나한테 한 거 아니잖아. 저는 말을 못했어요. 아빠, 내가 그 돈을 왜 아빠한테 맡겼는데? 아빠라서 맡긴 거였어. 다른 사람한테는 못 맡기는 거니까.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옆에서 사위 될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저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체면,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것, 이자 문자에 흔들리고, 우대 고객이라는 말에 흔들리고, 사돈될 분 앞에서 어깨 한번 펴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게 다 체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은 건 맞다. 그런데 너희를 속인 것도 맞다. 식탁이 또 조용해졌어요. 딸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대출 알아보러 다닐 때도 알고 있었어?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안 됐어요. 알고 있었다. 딸이 통장을 한번 만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돈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런데 나 이제 아빠한테 통장 못 맡겨. 저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식탁에서 어깨가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사위 될 사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나가서 좀 걷고 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이 통장을 챙겼습니다. 자기 통장만 챙겼어요. 이거 가져갈게. 저는 그래 했습니다. 딸이 일어났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한 번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화난 눈도 아니었고 우는 눈도 아니었어요. 그냥 멀어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알았어요. 제가 잃은 건 2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제게 맡겼던 믿음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저는 양복을 입었어요. 아내가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거울 앞에서 저는 한 번 저를 봤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식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웃었어요. 웃는 게 어색했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딸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요. 저는 딸 손을 잡고 식장 안에 걸었어요. 긴 길이었습니다. 평생 가장 긴 길이었어요. 딸이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무게를 느꼈어요. 신랑 자리에 가서 저는 딸 손을 놨습니다. 사위 될 사람한테 넘겼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식이 진행됐어요. 저는 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딸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웃으세요?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딸도 웃었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딸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다 어깨에 손을 올리던데 저는 못했어요. 그 손을 올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식이 끝났어요. 손님들이 다 갔습니다. 저는 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길에 노란 잎이 깔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신발을 벗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신발장을 잡고 잠깐 서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 빈 통장 2개가 있었습니다. 제 통장과 아내 통장. 딸 통장은 없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챙겨서 안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자리에 딸의 통장이 없다는 게 보였어요. 빈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한참 봤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새벽 그 서랍을 엽니다. 제 통장과 아내 통장은 아직 그 안에 있습니다. 딸의 통장만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라 일에 투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키려던 건 체면이었고, 잃은 건 딸의 믿음이었습니다.